이명박이 자꾸 나를 이렇게 털어대면 평창 안 갈 수도 있어? 라고 했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간다. 뭐 연병 진짜. 진짜 연병을 하네 진짜. 이명박 쥐꼬리 자전거에 밟힌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발. 대통령이 애우상 전직 대통령이 애우상 초대권을 보냈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간다는 것도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일이고요. 지금 다스가 MB 거라는 게 밝혀졌고 도곡동 땅도 MB 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저는 평창에 갈 것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가야 된다. 초청장이 왔을 때 내가 이명박이라면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사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 준비를 해야 되니 평창 올림픽 못 갑니다.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 아니야? 김윤옥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혼자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지. 두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비호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긴 가는 건데 정말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은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시오.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서로 비호감이라? 아니 대문은 같이 쓰더라도 각방 쓰겠죠. 그렇지. 이제 만사가 귀찮은 나이죠. 역시 여성의 감각이 뛰어나네요. 그런데 제가 왜 MB가 평창에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천안함 기억나시죠? 북한에 더 씌웠잖아요. 북한 1번 맞다. 뭐죠? 펜으로 써가지고 1번 매직, 북한 매직, 매직으로 파란 매직 1번? 파란 매직 1번 그렇게 더 씌워놓고 무슨 낯짝으로 가서 북한 선수들 봅니까? 예? 저는 일단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의혹으로 한간에서 떠들었던 MB의 비리들이 지금 검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됐죠. 다 조사 끝났죠. 오늘 또 압수수색 2군데 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 가서 지새끼 낯짝 내밀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유로 문 대통령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한다고 하잖아요. 경호만. 문 대통령의 경비가 경호 맞죠. 그놈이 사람이 아니 아니니까. 문 대통령의 경호보다 이명박의 경호가 훨씬 더 두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맞을 일도 많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쪽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전직 대통령인데 만약에 개막식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호에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청와대 경호실이,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는 촘촘하게 경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더 신경을 쓰시라.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명박을 더 경호해라 이런 얘기예요. 반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날이 날카롭거든요. 쥐꼬리 잘리면 좆되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다니까. 쥐꼬리 누가 잘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완전히 역전돼 버린다니까요. 이번 에피의 제목은 이명박을 경호 철저하라 뭐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에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예. 특정 어느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하나금융의 TI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은행이 전 회장이 누구냐면은 김승유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승유 설명 잠깐 들어갈까요? 예. 1943년생으로 MB 정권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강만수, 이팔성, 어윤대 그리고 김승유입니다. 이 사람이 2012년 이명박의 퇴임 전까지 무려 15년 동안 하나금융 최고 경영자를 맡은 왕 회장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인데요. 이명박하고는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당선됐을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관계를 연결짓는 기사는 안 나왔으면 한다. 개인적으로야 동기동창이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완전히 강조하며 선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기고를 졸업하고 이명박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네, 동기죠. 네, 그리고 현재 청계재단 이사까지 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지주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2008년에 하나고를 만들었고 초대 이사장까지 했는데요. 이 하나고를 만드는 게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김승유는 이명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명박의 다스 관련된 120억 비자금. 세탁을 도와준 건데요. 마치 하나은행이 받아야 될 빚을 받은 양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회수한 다음에 세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천에 있는 TI 센터라는 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온라인에서도 못 뽑는 어떤 데이터들을 거기 가면 직접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이 다스, BBK 등등 또는 국정원 특활비든 뭐든 간에 수사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거의 모든 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이 관리되던 43개 국내 차명 계좌에서 돈을 빼서요. 정상적으로 해외에 입금된 외상값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돈을 세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돕지 않으면 이것과 농협이 지금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은행이 회의로 국고를 빼는데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중범죄입니다. 현행법으로도. 그죠? 이 두 개가 완전 확실한 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당시 농협 중앙회장 최원병이라는 그렇죠. 사람, 이 사람이 재임까지 성공을 하거든요. 이런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이명박의 동지상고 선후배 사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왜 얼마 전에 블랙하우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농협이 캐나다로 대출해줬는데 아무도 책임 사람 없고 찾으려고 도 안 해. 그렇죠. 이명박의 모든 범죄는 사실은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진 작업인데.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하고요. 네. 제가 포스코, 자갈치 집중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하나은행은 이명박뿐이 아니었죠. 박근혜 시절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독일로 돈이 오고 가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던 그런 범죄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좀 답답한데 은행권 적폐는 아직 청산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하나은행은 또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돼서 두 번을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점수 조작으로 면접 점수 조작으로 명문대만 채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몇몇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합격시킨 자의 뒤에 저는 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합격시킨 자의 뒤에 권력이 없지 않고는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면접까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은행이 준비한 면접 시험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은행에 들어와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점수를 준 거잖아요, 면접관들이. 근데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특정인들을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이러면 뒤에 청탁이 있지 않고는 안 합니다. 어떤 놈이 우리 은행이 잘 되고 우리 은행이 수입이 높으면 내가 월급이 올라가는데 더 점수가 낮은 놈을 합격시키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바로 청탁 비리 중 하나에서 수사를 더 깊게 들어가면 권력층이 나올 거다. 혹시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이 이미 묵사발 돼버렸고요. 이런 은행은 사실은 돈을 다 빼야 된다. 근데 김승효의 하나은행이 하던 짓이 김승효가 하나고에 가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하죠. 네, 그것 때문에 2016년 말에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정운영, 성적 조작 똑같죠. 그리고 하나고가 아실 텐데 다들 들어가고 싶어서 제 안 아들도 달라는 원서 학교. 썼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입학 정원 중에 20%를 하나금융그룹 직원의 자녀를 선발한다. 예, 우선 선발합니다. 열받네. 네. 이야, 파파메이드 이거 참 좋네. 냉장고와 차 안에서 정말 냄새가 안 나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리는 간단해요. 냄새를 냄새로 덮는 게 아니라 냄새를 미네랄 성분으로 아예 없애는 기술이에요. 파파메이드를 한 다음에 향기 좋은 방향제를 넣으면 상쾌해져요. 향수를 뿌리기 전에 세수부터 하는 원리죠. 오, 이거 대박인데? 이 사장님 돈 좀 벌어야겠다. 네이버가 주관하는 창업성장 프로그램에서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상도 받았고 특허도 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papamade.kr 또는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네버엔딩 스토리 26회 낙검 좀 씹었다. 마차 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야수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껌을 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전투적으로 살았던 때가 언젠가. 뭐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과보호 같이 받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뭐 IMF와 더불어서 어떻게 확 노출이 돼버렸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포기를 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친척 중에서나 친구들 중에서나 포기해서 자살한 애들도 있고 아예 학교에서 사라진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오기.
악착같이 내가 이겨내자. 네, 그리고 동생이 저보다 한 14살 어리니까 늦둥이가 있었으니까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걔가 이제 초등학교생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저는 엄마한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의 생활 수준은 유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저번에 말했을 때 사장님한테 이렇게 녹음기 껴가지고 들어가서 네. 아우, 좋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너무 어이없이 이제 레이오프가 당하게 되니까 그 회사에 다니던 부장님이 세일즈 부장님이 그런 보통 회사는 사장보다 세일즈 부장이 더 힘이 셀 때가 있어요. 이 부장이 너무 열이 받으니까 저를 자기 사촌 동생 회사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나서 아, 나 다시는 내가 한국 회사에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지금은 이 네일 팁 있죠. 인조 팁. 네. 이게 지금 되게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야. 네, 네일 아트를 하는데 여기에 인조 손톱을 붙이는 것 자체가 없던 때였거든요.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때가 2000년대 초반 때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키스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미국에서 되게 히트친 브랜드거든요. 그거랑 데싱디바랑. 근데 그게 한국인 거예요. 아, 한국 회사예요, 그게? 한국 사람 거예요. 외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네, 네, 미국에서 와. 크게 성공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장을 만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만들고 한국에 회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중동이라던가 미국, 유럽 이 정도가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첫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정식적인 충격에 엄마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약간 그때 퇴직금 받은 걸로 빡빡 긁어서 막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지순례하러 이스라엘 이태리를 갔어요. 이태리요. 이태리를 갔는데 그때 딱 세일즈 부장님한테 연락 오면서 너 이 회사에 면접 좀 볼래? 라고 왔는데 저 지금 이태리라고 금방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동생이 사촌 동생이 박람회가 거기에서 있어서 지금 이태리를 간다고 하니까 이태리에서 좀 만나서 네가 간 김에 통역도 해주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회사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 이건 하느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네. 이태리 갈 일인데 잘 됐네. 오히려 네. 이태리 있다 그러면 아유 다음에 보자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근데 웃긴 게 그때 이제 거기에는 워낙 그런 성지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특이한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교황이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그런 성당이 있었어요. 와 무릎으로만. 무릎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계단을. 근데 몇 개 정도 돼요? 꽤 높아요. 1층에서 한 3층 정도? 근데 나중에 그 끝에쯤 갔을 때 제가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허리를 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거나 그때 20대 초반인데 거기 한의원 그 한의사님도 좀 이태리로 부산에 있는 보내주세요. 한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행 가이드 그러니까 그 단체가 가이드가 우리 대모님이었는데 당황하신 거지. 이 멀쩡한 애 데리다가 지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갔던 한국 신부님들이 막 이거 뭐 뼈 맞춰준다 어쩐다 하면서 막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야. 근육통을 갖다가. 그래서 그래서 그 이태리에서 그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이게 인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안 했어야 됐는데 한국 돌아오고 나서 제가 그 회사를 기어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또 부장님이 신경 써줬으니까 또 갔는데 이 회사가 갔더니 정말 개판인 거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리고 큰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고. 그래서 세일즈 1명, 그러면 제가 해외 영업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어드민 1명 이렇게 쓰는 거고 경리 1명. 근데 들어가서 우리 회사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너가 일본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케이. 왜냐면 내가 어쨌든 이 회사를 그만둬도 나한테 남는 건 언어니까 다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돈으로 다녀라. 아니죠. 그거는 회사에서 대주니까 다녔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는 죽어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게 학원 수업이 아침 6시 반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집이 신도림이었으니까 신도림에서 신촌까지 6시 반에 가려면 6시에 전철을 타야 되는데 6시에 전철을 타면 정말 그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이게 아니고 거기 뭐 새벽 일 다니시는 분들 새벽 일 많으시죠? 다니시는 분들 정말 아저씨들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있는 아저씨들이나 늦게 집에 건설하러 술 가시는 먹고 돌아가는 나 같은 대학생들. 애들이나? 근데 거기에서 정말 학원 가느라 가는 사람들이 진짜 몇 명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대단하다. 옛날 6시 반에
수업이 있어요. 그때가 20대